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법에서 보면 상속 증여세라고 해서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상속과 이제 증여 상황은 일단 다르죠. 근데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율 그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 시간에 이제 12강에서는 우리가 상속과 관련된 사항들을 봤고 이번에 이제 증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증여하고 양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B한테 뭔가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면 이걸 이제 양도라고 얘기하지만 증여는 뭔가를 주고 대가를 받지 않을 때 이걸 이제 증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증여는 대가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라든가 거래 명칭, 형식, 뭐 목적 그런 거 상관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누군가한테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걸 이제 증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증여와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뭐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친족 관계라든가 이렇게 증여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증여 행위라는 것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서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 뭐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이 있고 뭐 C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거래 방식을 뭐 여기서 이제 양도를 하고 여기서 뭐 증여를 하고 또는 여기서 증여를 하고 여기서 양도를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증여나 또는 양도를 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어떤 방식을 이용했더라. 그래서 절세를 목적으로 세금을 적게 나오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실질적인 어떤 구매자나 또는 수중자가 아닌 제3자를 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직접 이렇게 증여라든가 또는 양도를 한 걸로 보겠다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자를 통한 방법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부당한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직접 거래를 한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보면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A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이제 남편이고 배우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먼저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3자한테 양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토지라고 할까요? 토지 또는 뭐 건물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증여를 할 때 그 배우자한테 증여를 할 때 6억까지 공제가 돼요. 6억까지. 그러면 이제 배우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한테 양도를 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양도 소득세라는 게 나와요. 소득세.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5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양도를 할 때. 겠죠? 이럴 때는 여기서 바로 양도한 걸로 봐버리고 거기에 대한 세액 계산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과세 방식을 이용하느냐. 증여재산을 받은 자별로, 즉 수중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산 취득세인데 A가 증여를 이렇게 했다. 자녀 1, 자녀 2, 자녀 3한테 증여를 했다. 이건 상속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10억, 여기다 20억, 여기다 30억 이렇게 했다면 10억에 대해서 1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5억까지 20%, 그 다음에 나머지 30%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1억까지는 10%, 2억까지는 20%, 5억까지는 그 다음에 이상은 30%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받은 사람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유산과세형은 이 사람이 증여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상속세에서는 그걸 적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은 일단 수증자, 즉 받은 사람이 거주할 때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소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죠. 자, 그리고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일단은 받은 사람이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증자라고 얘기를 해요. 수증자.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 즉 받은 사람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때는 증여세가 납세 의무가 없어요. 대신에 뭐냐면 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A가 개인이고 이 개인이 B라는 법인에 증여를 했다면 이 법인은 그 법인의 재산가액이 늘어났으니까 소득이 늘어난 거고, 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만약에 개인이라면 당연히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받은 사람이. 근데 이런 경우에 그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를 하는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A가 실질적인 소유자예요. 근데 재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을 시킨 거예요. B라는 사람한테. 명의상의 소유자예요. 자, 이랬을 때 이거를 증여로 봐버리는 규정이 이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에요. 실제로 증여는 아니거든요. 사실 얘 거예요, A 거. 근데 이거를 명의상의 소유자한테 이렇게 분산을 시킬 목적으로 했다면 그냥 증여한 것으로 봐버리겠다. 이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를 받았다. 근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법인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네가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자한테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지우겠다 이런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자격을 상실해서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는 그에 상당한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A가 뭐냐면 뭐 아버지예요. 그다음에 B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뭐냐? 재산을 줬어. 근데 그걸로 간간히 먹고 사는 거야 그냥. 그랬을 때 증여세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생계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납세 의무를 이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면 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런 것들이에요.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형제인데 이게 이제 형이고 동생이에요.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야. 근데 딸랑 뭐 하나 있냐? 뭐 집 한 채가 있어요. 집이 한 1억짜리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동생이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뭐 빚 갚을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형한테 집을 주고 형한테서 2억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냐? 빚을 갚았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수중을 했지만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수중자의 어떤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증여세 납세 의무를 이행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채무 면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망해가지고 거의 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뭐 야 그냥 갚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무상 사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버지가 집 한 채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야 들어와서 살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전 무상 대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냐면 돈을 빌려주되 이자는 안 받겠다. 뭐 이런 경우. 그때 이 수증자가 어떤 채무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어떤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일 때 그때는 이러한 거래가 있었을 때 그럴 때는 면제가 될 수도 있다. 전체를 다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됐을 때 면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증여 재산에 대해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해서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즉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겠죠. 여기를 준 사람이에요. 그 수증자, 여기는 증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누가 내느냐? 받은 사람, 재산의 이득을 얻는 사람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얘가 못 냈을 때 얘도 같이 내라 이런 얘기야. 너도 같이 쳐라. 이게 이제 연대 납세 의무가 되는 거죠.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 보시면 수증자의 주소나 또는 고소가 불분명해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 즉 얘한테 세금을 못 걷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대신 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해서 체납 처분을 해도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즉 여기 재산을 다 긁어 모아도 모자르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네가 대신 내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근데 수증자, 즉 받은 사람이 비고자거나 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와 그 다음에 수증자에 대해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사실은 뭐냐면 실질적인 어떤 증여 행위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명의만 바꾼 거지. 근데 그거를 증여로 봐버리는 건 뭐냐?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관할을 보면 원칙은 증여세는 수증자, 받은 사람의 주소지, 그 다음에 거소지를 관할한 세무서장한테 과세가 이제 과세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가 비고자인 경우에는 그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이럴 때 비고자나 또는 불분명한 때 그때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가지고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고자다. 살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수증자,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다. 그랬을 땐 그 재산을 관할하는 그 소재지가 있겠죠. 거기에서 과세를 이제 하도록 한다. 계산 방식을 보시면 일단 증여재산가액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증여재산 가산액이 있어요. 만약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를 계속 받더라. 그렇게 되면 그 10년 내에 받은 증여재산가를 다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이 직계 비속간에는 5천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돼요. 5천만 원. 그러면 10억을 증여를 할 때 5천만 원씩 20번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증여할 때마다 5천만 원의 가액이 공제가 돼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년 내에 받은 재산을 다 합해 가지고 거기서 5천만 원 한 번 빼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10년, 그러니까 뭐 어머니 또는 뭐 친척분한테 재산을 받는다 그러면 각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같은 사람한테 받을 때는 10년간에 받은 재산을 다 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제를 계산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러 올 때 납세자들한테 물어봐요. 뭐 아버지한테서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혹시 그 전에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있느냐, 또는 아버지로부터 뭐 돈을 받은 게 있느냐. 통장까지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10년까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한 번 딱 증여하는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어떤 그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보면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금이 안 나오는 수준의 증여를 보통 해요. 그래서 그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6억의 범위 내에서 보통 증여를 먼저 미리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은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또는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금액이 좀 작아요. 2천만 원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외 친족한테 할 때는 1천만 원의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1천만 원만 상대방한테 줬다면 그거는 증여세가 안 나오겠죠. 근데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증여가 됐을 때는 증여세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재손실공제라는 것도 있고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또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율은 그 상속세 세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억까지는 10%, 1억에서 1억까지는 10%고요. 그 다음에 10억까지는 20%, 5억까지는 20%, 그 다음에 10억까지는 30%, 그 다음에 30억까지 40%, 30억 넘어서면 50%. 이렇게 해서
1에서 50%까지 초과 누진세율 구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보면 뭐 신고세액이라든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그 거주자 같은 경우는 외국의 재산이나 또는 국내 재산 모두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고 과정은 이제 3개월 내에 이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사실은 뭐 만약에 뭐 3월 10일 날 증여를 했다. 그럼 4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겠죠. 4, 5, 6. 그래서 6월 말까지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돼요. 과거에는 보통 이제 보면 뭐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그랬을 때 집을 자식한테 해주거나 또는 뭐 돈을 이제 전세금을 이제 마련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증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에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통장 거래를 이용해서 누구한테 돈을 지급할 때는 보통 그런 건 다 포착이 돼요.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깔끔하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래 증여재산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 수중자한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얘기를 한다. 여기는 뭐 금전도 될 수 있고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뭐 재산,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즉 상속이 개시가 되면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한테 넘어간다.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겠죠. 그 이제 등기 등록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주식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아들한테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걸 명의 개선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속분이 등기된 후에 협의 분할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분할을 어떻게 했냐 50대 50으로 나눠 갖기로 했어요. 자, 근데 실제로 등기 등록을 할 때 얘가 70%, 얘가 30% 이렇게 가져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20%가 증여가 된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상속을 실제로 등기를 했을 때 처음에 상속 신고를 했을 때 그 비율하고 다르게 했을 때 그때는 한쪽은 손해를 보고 한쪽은 이득을 가져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증여가 일어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를 하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할 때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시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 즉 처음에는 50대 50으로 했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둘이 대판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 좋아. 네가 20 가져가고 내가 80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이게 재분할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뭐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속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 상속에 대한 변동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속 회복 청구소에 의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것, 즉 상속인 니들 비율이 잘못됐으니까 법원이 다시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분을 바꿔주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보면 민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 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해서 다시 분할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걸로 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본래 상속 재산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죠. 상속으로 해서 내는 세금하고 증여로 해서 내는 세금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상속으로 해서 내는 세금이 더 적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상속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더 많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여에 의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그 직계 비속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상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5억 또는 2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기초 공제가 2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증여로 공제를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사실은. 근데 상속을 그 전에 미리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사전 작업을 미리 해놨다면 뭐 수십 년에 걸쳐서 해놨다면 나중에 상속 재산 자체가 적어지겠죠. 그랬을 땐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자,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물납, 즉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뭐냐면 토지라든가 주택, 건물 이런 것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뭐냐면 세금을 내려면 원래 세금은 금전으로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려면 결국 그걸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 물건으로 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세에서 보면 상속세 증여세에서 보면 물납규정이 있어요. 물납규정. 그래서 물납규정은 물건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물납을 위해서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 등록, 명의개선 등을 해서 물납을 신청했다가 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물납 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아서 당초 물납 재산을 다시 가져왔을 때 그때 이제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에서 재분할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원래의 상속 재산으로 가겠다. 이건 이제 증여를 보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납부하려고 그랬는데 야 그거 적당하지 않아 그래서 세무서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시 그 재산을 받아다가 상속인끼리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했다. 이게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 부모님이 그 아들한테 증여를 해주려고 봤더니 처음에는 생각 없이 그냥 증여를 해주는데 증여를 하고 보니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에이 그냥 증여 없는 걸로 하고 나중에 그냥 내가 죽을 때 그냥 상속으로 받아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증여를 했다가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때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이쪽으로 증여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걸 다시 돌려받으면 또 여기서 증여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걸 두 번의 증여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세금이 두 번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증여 한 번 되고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증여가 한 번 되니까. 그래서 증여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여기서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이거든. 3개월. 그럼 먼저 증여를 했다가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돌려받는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증여된 것도 증여로 보지 않고 반환되는 것도 증여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 납세 의무는 없어요. 대신에 취득세는 있을 수 있어요. 취득세는 A가 만약에 B한테 뭐 토지라든가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자, 건물을 이쪽으로 증여를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받은 사람은 증여세에 납세 의무가 있고요. 증여세.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취득세라는 걸 또 내야 돼요. 취득세. 자, 이런 경우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1개월 내에 다시 반환했을 때는 그 취득을 없는 걸로 보는데 만약에 그걸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갈 때 또 취득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3개월만 생각을 하고 3개월 내에 증여세는 안 나오니까 그 3개월만 생각하고 다시 돌려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증여라는 걸 다시 반환할 때는 최대한 빨리 다시 그 증여에 대한 그 반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1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1개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3개월 내에 거기에 대한 당초 증여된 거를 취소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했는데 여기가 이제 3개월. 증여. 그러면 요 신고기한, 여기가 이제 신고기한이죠. 요 사이에 다시 반환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의 경우예요. 근데 신고기한이 지나고 여기서 이제 3개월이에요. 3개월. 요때 만약에 반환을 했다. 이제 이거 즉 3개월 이내 반환 신고일이 지난 다음에 그랬을 때는 당초 증여 요거는 증여를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증여를 보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요건 증여를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증여를 하고 3개월 지난 다음에 3개월이죠. 6개월 내에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3개월 단위로 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요때 다시 반환한다. 이때는 모든 게 다 직연하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증여를 했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 그때는 당연히 몇 년 있다가 다시 넘으면 또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월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놓고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뭐 증여가 없는 걸로 보겠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빨리 거기에 대한 취소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 평가와 관련된 사항, 증여나 상속을 했을 때는 그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했을 때는 현금가액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현금이 아닌 뭐 부동산,
토지나 또는 건물, 뭐 주택 이런 것이 됐을 때는 그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이냐를 알아야 되니까 그 평가 기준일에 그 시가라는 걸 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가 산정에서 우리가 이제 전전 시간에 봤는데 시가라는 게 어떤 거냐?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한 가격대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런 시가가 없을 때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산정 방법을 다른 법에서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그걸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가의 개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래가 되는 것도 있지만 거래가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시가를 규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주권 상장법인, 즉 그 상장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을 이용을 해요. 대신에 평균액을 얘기해요. 평균액. 이게 주가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0원이었던 애가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증여세를 내기 싫어. 증여세를 보다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이때 증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걸로 이제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증여세를 안 내고 증여를 하는 방법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균가액을 가지고 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시가로 보는 경우에 뭐 6개월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 그때 이제 그 평균가액 또는 6개월이나 또는 3개월 내에 그 거래가 된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을 했다고 합시다. 상속을 통해서 어떤 재산을 얻었어요. 뭐 10월 1일 날. 자, 그리고 그 재산을 여기서 이제 팔았다고 할게요. 언제 팔았냐면 11월 1일 날 처분을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팔았어. 근데 이때 상속세 신고할 때 요 시점에 상속세 그 재산, 그 건물에 대한 기준 시가를 측정을 해보니까 시가를 측정해보니까 10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11월 1일 날 그걸 팔았어요. 처분은 얼마였냐? 처분을 15억에 했다. 자, 그러면 이 상속세에 대한 신고를 할 때 상속받은 그 재산에 대한 가액은 이걸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상속세 신고 기한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처분을 해도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상속받은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이때 신고할 때 6개월 내 신고할 때 이 재산가액은 15억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그죠? 왜냐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증여라든가 또는 상속을 받고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그걸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 되고 그게 이제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보충적인 평가 방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준 시가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매매 사실이 있을 때는 그걸 시가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토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매매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거기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공시가 돼요. 그래서 지번을 찾아보면 그 지번에 해당하는 가격이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전화를 하면 돼요. 어디 세무서나 또는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지번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쪽에서 표준 지가 같은 거를 산정을 해가지고 알려줘요. 근데 지금은 뭐 토지 같은 건 다 나와요. 지번만 치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사실 토지는 그 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구획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번에 대한 가액을 계속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데, 건물은 나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또 길이 생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용도라든가 또는 무엇로 지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의 가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가액을 산정하면 그게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국세청의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그 홈택스라고 얘기하는 데 있는데, 홈택스에 들어가면 거기에 상속이라든가 증여 시에 건물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그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몇 층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언제 지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당 가격이 나와요. 제곱미터당 가격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물에 대한 가격을 측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용 건물, 이런 것도 국세청장이 고시를 해요. 어디에 오피스텔 또는 뭐 주택, 고시된 것도 있고 고시가 안 된 것도 있는데, 고시된 걸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에 대한 시세, 그런 것들을 산정을 해볼 때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의 개념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택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공시가 되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게 또 공시가 돼요. 그래서 집원을 쳐가지고 그 집원에 해당하는 하나의 주택의 가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장되고 있는 주식이 있고 상장이 되지 않는 주식이 있어요. 상장되고 있는 주식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주식이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은 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장 주식은 매일매일 시세가 있으니까 그 시세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2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내용의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가액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가 그 회사의 손익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손익 기준과 이게 순자산 가치와 손익 가치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손익은 그 회사가 그동안에 뭐 성과가 어느 정도, 뭐 이익을 얼마나 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거고, 순자산 가치라는 건 뭐냐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래서 뭐 토지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그걸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인이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증여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수수료를 주고 맡겨야 돼요. 이 평가의 방법이 그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세를 납부를 할 때 또는 증여세를 납부를 할 때 그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부연납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클 때, 뭐 상속재산 가액이 어마어마하더라, 또는 증여재산 가액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을 한 번에 내는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걸 연부연납 제도라고 얘기해요. 연부연납할 땐 납세 담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연부연납 하겠습니다 하고 세무서에 연락을 하면 세무서에서 적당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걸로 연부연납 허가를 내주면 그때 이제 연에 한 번씩 이렇게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각 회분의 납부세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가업 상속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따로 이제 정해놨어요. 뭐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부연납 1년에 한 번씩 내는 그러한 상속세의 납부 방법 또는 증여세의 납부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물납제도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납제도가 있는데, 원래는 금전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전 납부가 어려울 때, 뭐 어쨌든 간에 환가, 즉 물건을 팔아가지고 금전을 받아가야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금액을, 물건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 50%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물건을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물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이제 봤어요. 뭐 상속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제와 관련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계산 구조 뭐 이런 것들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뭐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